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LNF입니다. LNF 기업은 최근에 2021년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 실적을 반영해서 이 기업을 확인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기업은 2차 전기 양극화 물질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하고 경북 김천에 이렇게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매출은 수출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친환경 사업으로 수혜 종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배터리 사업도 하고요. 특히 이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실적은 어떤지, 기업의 특성이라든지, 운영 스타일은 어떤지 이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기 전에 재무제표에 좀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부채 항목에 유동성 장기 차입금하고 단기 차입금 이 항목 보이시죠? 이게 이제 사업 결산 보고서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 이 항목이 바뀐 걸로 나왔습니다. 실수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재무제표도 가끔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결국은 요 점을 이제 감안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산 보고서가 더 큰 의미가 있으니까 분기 보고서가 실수를 한 걸로 보고 이렇게 바꿔서 항목 자체를 바꿔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모든 그래프의 2021년 1분기는 최근 4분기를 반영한 겁니다. 즉 2020년 2분기부터 3분기, 4분기 그리고 최근 발표된 2021년 1분기까지 실적을 모두 반영을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LNF는 1분기 자산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1분기의 변화뿐인데도 불구하고 2020년 대비 약 30% 증가를 했어요. 자산이. 보시는 것처럼 6,091억 원이 되었고요. 대부분 부채성 자산이 많습니다. 부채가 지난 연도 대비 2020년도죠. 55% 증가를 해서 결국 1,460억 원 증가를 했네요. 부채가 4,147억 원 됐습니다. 자본은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자산의 세부 구성입니다. 유형자산이 전체 자산의 41%를 차지하며 2,543억 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재고자산이고요. 38% 정도 자산 비중이 있습니다. 특이점으로는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이 2020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막 70% 정도 증가를 해서 1,084억 원이 되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유형자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영업비용의 감가상각비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나왔던 주요 항목들, 유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을 제외하고 자산 세부 구성 내역입니다. 보시면 기타 유동금융자산이 눈에 보이는데요. 2020년 대비 87% 증가를 한 321억 원 잡혔습니다. 수치로는 150억 원 늘었는데요. 또한 이제 다음 부채입니다. 전체 부채는 4,146억 원이고요.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가 약 25%를 차지해서 지금 1,037억 원 잡혔고요. 그리고 장단기 차입금 합산해서 1,830억 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상환전환 우산주 부채 2021년 1분기 새로 이렇게 발행을 했고요. 합산해서 금액을 보시면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지금 장부금액이 약 100억 원 가량 이렇게 되어 있고요. BW 신주이사채 부사채는 175억 원이고요. RCPS 상환전환 우산주 부채죠. 279억 원입니다. 지금 이 세 개 다 합쳐서 계산하시면 파생상품 부채가 약 475억 원 잡힌 거고요. 결국에는 이 파생상품 부채의 손실 금액이나 이익 금액도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12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이습관 부산채 BW, RCPS는 이제 결국 금융부채로 이제 상계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주가, 지금 이 기업의 LNF 주가와 행사 가격의 차이가 결국엔 손실과 이익으로 이렇게 상계가 되겠죠. 주가가 계속 오르면 기업은 아이러니하게도 당기순이익에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지금 보이는 거는 RCPS를 받은 거죠. 자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다소 조금 이렇게 제한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맛에 맞게끔 세부적인 옵션이나 조항 사항들이 많이 붙은 게 RCPS거든요. 그래서 신생 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 비상장 기업들 투자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지금 LNF에도 RCPS까지 써가면서 자금을 끌어당겼다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입니다.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눈에 보이고요. 2020년 대비 약 51억 원 줄었어요. 약 29% 감소를 했는데, 아마 이제 1분기 손실분이 이렇게 반영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본잉여금이 이제 1,600억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전체 자본 중에 약 83%를 차지하고 있어요. 상당히 높은 비중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40%를 넘어가면 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업이 계속 주식을 팔아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일면의 극명한 수치이기 때문에 저만의 이제 투자 원칙인 거죠. 자본잉여금이 벌써 83%를 차지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잘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판단은 다 여러분들 각자의 몫이고요. 이 자본 변동표를 보시면 이 기업의 2021년 당기 손실이 났죠. 36억 원. 게다가 연차 배당한 부분 12억 원 합세해가지고 결국에는 자본이 이렇게 1976억 원에서 1944억 원으로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네요. 역시 배당이라는 것은 한번 시작을 하면 손실과 상관없이 아무래도 계속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소 회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운 주주 친화 정책이긴 하죠. 보시는 것처럼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당을 해야 하는 그런 기업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네요. 다음은 LNF 5사업년도 추이입니다. 일단 이 그래프를 딱 놓고 봤을 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현저히 크게 쪼그라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영업 성과라든지 실적이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프 상으로도요. 매출액은 증가를 했네요. 11% 증가해서 3,985억 원 되었습니다. 1분기 만에 변하긴 하지만 상당한 의미 있는 매출액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반면에 영업 손실은 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대비 마이너스 폭이 더 증가를 해서 지금 영업 실적이 되게 안 좋은 걸로 나오고 있네요. 단기 순손실은 더 깊어졌죠. 약 214억 원이 됐는데요.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영업이익률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보시는 2019년도부터 이렇게 좀 어려워지더니 2021년 1분기를 합산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0.8%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에 있어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2020년 대비 영업손실하고 단기 순손실의 폭을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죠.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LNF 손익계산서 세부 내역을 보시면 판관비 비중이 높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영업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일 텐데요. 매출 총이익 199억보다 높은 231억 원이니 손실이 날 수밖에 없죠. 판관비 세부 내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의미 있는 내용을 보시면 경상개발비, 연구개발비죠. 약 20억 원 잡혔고요. 그 다음에 주식보상 비용 12억 원 이렇게 있네요. 직원 스톡옵션을 통해서 이렇게 비용으로 상계된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비용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연구개발비 20억 원 플러스 주식보상비 13억 원, 합치면 32억 원 정도 되는데요. 영업손실과도 같은 수치죠. 비슷한 수치죠. 결국에는 연구개발하고 주식보상 비용, 직원들 스톡옵션으로 인해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본 참고로 이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판관비에 들어가는 연구개발비는 1년에 약 101억 원 지출을 했네요. 2020년 기준으로. 뭐 밑에 한번 더 살펴봤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나 직원 스톡 옵션에 대한 회계 처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다소 뭐 영업 성과가 높아질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아직 근본적인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미비할 것으로 보이네요. 구조적으로 좀 성과나 실적에 조금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기 좀 어렵네요. 다음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고요. 2020년도부터는 영업이익으로는 좀 돈이 들어왔죠. 현금이 453억 원 들어왔는데 당기순손실은 150억 원을 기록했어요. 약 500억이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감가상각비가 123억 원,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112억 원,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소 303억 원, 매입 채무 증가 95억 원 등 해서 약 500억 정도가 되는데요. 뭐 결국엔 감가상각비 현금이 나가지 않는 손실이고요. 재고자산 감소는 재고자산이 팔려서 현금이 들어왔다는 의미니까 현금 흐름이 좋게 잡히겠죠. 매입 채무의 증가는 외상값을 안 줬으니까 현금이 지출이 안 됐죠. 그래서 또 현금이 쌓인 거고요. 그렇게 지금 실적보다 현금 흐름이 많이 잡히게 된 모습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파생상품 평가 손실에 대한 얘기인데요. 위에서 살펴봤지만 지금 이 LNF 최근 1분기에도 파생상품 평가 손실에 대한 우려를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지금 이 파생상품 손실 같은 거는 지금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약 112억 원 정도의 손실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에서 이렇게 차감이 되겠죠. 기타 비용으로 잡혔으니까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게 2020년 기준이니까요. 2021년 더 늘어난 부분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순이익을 찍기는 더 어렵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면 오를수록 아마 이제 차이가 발생하겠죠. 행사 가격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평가 손실을 상계 처리해야 되거든요. 뭐 실질적으로 현금이 나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평가 손실로 잡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좋아질 가능성이 현격히 좀 낮아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사실상 파생상품 거래에서 생겨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전환사채라든지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BW, 뭐 RCPS 이런 등등 이 평가 손실로 이렇게 상계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런 점 유념해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회계상 손실을 의미하긴 하죠. 그리고 2021년 1분기 보시면 영업 현금 흐름이 79억 원이고요. 단기 순손실 214억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 1분기랑 비교해 보시면 매출 채권이 405원 늘었고요. 재고자산도 585억 원 늘었습니다. 매출액이 약 420억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대부분 매출 채권으로 잡혔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재고자산 증가 또한 보시면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미착품 등 대부분 2021년 영업을 위한 준비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금융비용하고 기타 비용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영업 손실에서 단기 순손실의 폭이 커진 원인이죠. 금융비용 마찬가지로 파생상품 평가 손실 112억 원 위에서 살펴봤죠.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게 2020년 기준이니 결국에는 2021년도 늘어난 CBBW RCPS로 인해서 결국에는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더 늘어날 것이다. 만약에 주가가 계속 오른다면 반대로 지금 LNF의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파생상품 평가 이익으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단기 순이익에 이득을 볼 수 있는 점도 생기겠죠. 우리 기타 비용에서는 외환차손이 약 90억 원 가량이 이제 보였는데요. 2020년 환율 변동폭이 컸음을 이제 감안한다면 좀 특이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은 기업의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체 매출액 대비 1.8% 정도 보이고 있고요. 높은 수치 1분기 기준이고요. 기본적으로 약 3% 정도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은 판관비 비용, 단순히 비용 처리된 부분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아까 위에서 살펴봤죠? 20억 원가량. 대신에 이제 개발비 비용은 조금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연구개발비를 개발비로 상계해서 무형자산이죠. 즉 기업의 자산으로 잡히는 항목인데요. 물론 이 LNF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로 잡힌 무형자산이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6억 원 정도고 또한 이 상계 처리된, 그러니까 개발을 하다가 가치가 없어져서 손상으로 처리를 한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LNF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간혹 이렇게 개발비로 잡혔던 무형자산이 손상차손으로 처리를 하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산으로 계속 연구개발비를 써오다가 나중에 뭐 돈이 안 되니까 손상으로 떨어버린 건데, 이런 경우에는 분식회계까지도 논란이 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토하시는 기업들의 연구개발비를 보실 때 이렇게 개발비가 잡혔다, 그럼 금액이 얼마인지,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또 손상되는 차손 개발비는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느 정도 미리 기업의 성격이나 특성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LNF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로 무형자산으로 잡힌 비용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 보이네요. 하지만 뭐 전혀 없진 않습니다. 이렇게 무형자산 개발비로 손상된 금액이 전혀 없진 않아요. 뭐 2018년, 19년도 해가지고 약 10억 원 가량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봤더니. 하지만 그 기업의 비중 대비 큰 문제를 보일 정도는 아닙니다. LNF 같은 경우는 지금 유상증자를 계획했죠. 공시가 나왔고요. 시설자금 투자에 2,300억, 운영자금에 2,400억 정도 이렇게 사용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투자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에 이런 막대한 투자하시는 분들이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하실 수 있겠지만, 자칫 무리한 투자가 됐는다면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서 기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죠. 특히 지금 유상증자의 방식이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유상증자가 3자 배정 방식이 아니라면 이렇게 좀 주의해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특히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분기 지금 부채 발행이 많았죠. CB, BW, RCPS까지 발행할 정도로 해가며 자금을 확보했는데 유상증자까지 마무리를 하게 됐네요. 결국에는 기업이 땡길 수 있는 자금 확보는 최대한 다 확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유상증자의 결정, 성패가 이 기업의 중요한 그 판가름을 가를 수 있는 한 수가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지금 주식수가 늘어나고 재무 안정성 등의 영향으로 조정을 받을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하지만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산업 자체가 친환경이라든지 뉴딜 정책이라든지 기타 등등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산업군이라는 것은 긍정적이긴 하죠. 하지만 기업의 실적이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진 않다, 뒷받침되진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주가가 이렇게 투자로만으로 이렇게 선반영돼서 움직이는 모습을 요즘 보이지 않더라고요.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야 주가도 반응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보며 이렇게 좀 주의 깊게 관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LNF 기업 관련해가지고 최근 실적을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최근 이슈가 되는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